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올해 들어서 최강 한파를 보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 일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벽 2시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접경지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여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직을 사임한 지 한 달 만으로 대통령실을 이르면 오늘 공식 지명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4당은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조치와 관련해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야4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북극 한파 영향으로 어제부터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 오늘 더 춥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고 이 전남과 충남 일대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추운데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이곳 광화문은 냉동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몸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지금 서울 날씨가 영하 14도인데요.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은 기마개와 두꺼운 옷 등으로 단단히 중무장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해 전국 기온이 최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에 머물 전망입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요. 철원 영하 18도, 파주 영하 17도, 서울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거세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인천 영하 8도, 서울 영하 7도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 일대에는 눈구름대가 발달해 충남과 전라, 제주도 등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은 어제부터 내렸는데 충남 서해안 최대 7cm, 광주와 전남, 전북 서부는 20cm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30cm 이상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많은 눈으로 차량 등 고립 가능성이 있는 데다 눈이 얼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26일까지 이어지고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제 퇴장된 것과 관련해 야4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구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과 관련해 상상하기 어려운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대통령실은 국회에 나와 설명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 소속 진보당도 대통령실 경호처에 책임을 물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은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회법상 해당 상임 및 제적위원 4분의 1이 개회를 요구하면 회의가 열리는데 운영위 소속 위원 절반 이상이 야당입니다. 야4당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등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사과, 경호처장의 경질, 불법행위에 참여한 경호요원들의 처벌 이런 게 수반돼야 되지 않나. 이와 함께 대통령실 규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들어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중단된 대장동 위례개발 등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어제 열렸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공범 관계인 김모 씨가 이 대표의 앞에서 증언하는 게 두렵다며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낀 채 재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인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공범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이 대표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두렵다며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재판부 들어가면서도 수많은 지지자들, 경찰들도 많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는가. 법원은 다음 재판부터 두 사람의 변론을 분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씨와는 애증 관계라 위증을 지시할 사이가 아니었다며 검찰이 재계 유리한 녹취를 숨겼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이 대표와 김 씨의 당시의 통화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요구한 분리 선고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씨의 유죄 선고가 빨리 나면 이 대표에 대한 선고도 빨라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신임 법무부 장관의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직을 사임한 지 한 달 만인데 검찰 특수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에 오늘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방침입니다. 박 전 고검장은 한동훈 전 장관과 이현성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장관 지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6기수 선배지만 나이가 많은 윤 대통령이 2013년 대구공무원에 자처됐을 때 선배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연수원 후배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내정되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개혁 대상이 됐다라며 사표를 냈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검 등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고검장이 이원석 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이 총장은 할로윈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등 윤 대통령 의중과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의 신자영 등 최측근을 임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사퇴 요구설로 불거진 대통령실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 갈등 양상, 양측 모두 이제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갈등이 봉합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희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 대통령이요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치권에 나오는 이 한동훈 찍어내리기 주장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좀 전해집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애정도 언급한 것으로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그 최명 편집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은 글쎄요 갈등이 봉합의 수순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였다거든, 였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퇴 요구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 압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거는 저희들의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굳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시인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부인하는 걸 보면 봉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은 갔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의 완벽한 승리로 봉합하느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관의 타협으로 봉합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예. 아마 여기서 더 확전하면 공멸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는 그 용산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실이랑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어제 오전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들으셨지만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임기 총선 이후까지다라면서 사퇴 가능성 일축했습니다. 봉합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퇴 요구설이 논란이 된 상황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를 했는데 그 사퇴 요구가 사퇴 요구를 위한 사퇴 요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행동을 바꿔라, 예. 언행을 바꿔라 이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관철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 요구 그러면 물러나라까지 이제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됐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 무슨 소리냐라고 너무 강하게 반발이 나오니까 네네. 용산 쪽에서 아 뜨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세게 누르면 이게 통하겠지 처음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아닌 반응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흘러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병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합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봉합을 어떻게 해야 그게 봉합인 겁니까? 예. 그냥 막연하게 이런저런 결론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게 봉합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주변에서 비판하는 뭐 약속 대련의 비판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이나 김경률 비대위원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굴복으로 국민 눈에서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봉합이 아닌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뭐 계속 언급해 주시고 또 김상일 평론가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식의 봉합,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위에서 봉합하느냐 또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위에서 누르는 것처럼 봉합이 되냐 이거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생 토론회나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분위기에서는 그럼 아직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어제 제가 아까 과거형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분노라고 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말을 안 들어? 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참모들하고 나눈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앞으로 총선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 도대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봉합인데 봉합은 대개 봉합은 어정쩡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이기는 쪽으로 봉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한 발 물러서고 저는 그게 아마 어찌됐든 간에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관해서 용산이 설명을 하는 거죠. 이만저만하다 하는 걸 설명을 하는 쪽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양보하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용산에서 얘기했다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 때에 비교하고 뭐 이런 부분에 관한 불쾌감. 그러면 적어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정도까지는 해야 용산의 어떤 그 화를 좀 사귀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정도 선에서 누군가 중재자가 나서서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 어떤 거리감을 좀 좁히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정도에서 우리 잘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들, 예를 들어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뭐 사퇴라든가 다른 뭐 어떤 액션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지금 언급해 준 대로 이 당정 간의 파열이 발생한 배경, 한 위원장이 연입한 이 김경률 비대위원,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 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거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포 출마를 언급한 것을 놓고도 사천 논란이 있었고요. 김경률 위원장 거치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만약에 여기에서 사퇴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온 다음에 컨벤션 효과가 충분히 있었고 개인적인 그 인지도나 지지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기대감도 올라갔고. 네. 그러나 총선 승리라는 최대의 목적을 놓고 볼 때는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총선 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총선 구도를 총선 구도라는 얼음을 깨는데 가장 유효한 바늘로 쓰이는 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거든요. 얼음 깨는 데는 바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작아 보이지만 그 바늘로 치면은 쫙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바늘을 버리고 그럼 남는 거는 망치나 이런 건데 얼음을 깰 수 있을까? 저는 깰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한다는 건 총선 승리에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을 뚫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저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귀결되는 건 그냥 굴복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는 어렵다. 저 정도 사과나 표현을 정제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우리 최병명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서 일정 부분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요구를 좀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를 밟고 가라라고 이렇게 양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이거는 풀릴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출마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사퇴하더라도 출마는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절반 정도는 수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재자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이 있지만 민주당의 상황은 좀 공격적이죠. 민주당은 한 위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당무 개입으로 규정을 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정말로 정부, 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야당은요, 대통령실의 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집권당의 그 총재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의 당무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건 저는 국민적 양해가 있다고 봐요. 다만 너무 심하게 이런저런 문제를 간섭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대통령 부인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당과 갈등이 있는데 그걸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라 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사를 보면 집권당과 당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양해가 되고 저 부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뭐 정치적 중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당 내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뭐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뭐 여당 편을 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문제도 별도로 뭐 법적으로 무슨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여권에서 균형이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차별화에 성공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선 구도가 엎어질 수가 있어요. 중간 평가라는 현 정권에 이게 엎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당 내에 강력한 야당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당 내 야당이 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나 심판론은 굉장히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선에서 대형 악재로 오히려 총선과 관련해서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약속 대련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약속 대련 같은 봉합이 되면 이건 국민 눈높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선민호사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데 네.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을 사실상 우롱하고 기만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오히려 되게 민주당의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 최병민 위원께 그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처리 방법, 요게 이제 그 키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그 해법, 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게 갈등의 본질이죠. 예. 이제 그걸 김경률 비대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예. 제기하는 과정에서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다. 예. 근데 그걸 정면으로 지금 예. 그 지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김경률 비대위원회 뭐 사천 논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용산 예. 대통령실에서. 예. 그러니까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자 이거는 뭐 몰카 공작에 당한 피해자다 김건희 여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이철규 의원의 그 성격 규정에 네네.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게 몰카 공작이라는 건 저는 대부분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 몰카 공작에 넘어간 사람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여사는 순수하게 피해만 받았느냐? 아니죠. 백을 받았잖아요. 그 뭐 파우치인가 하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몰카 공작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못 넘어간다고 보고 그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저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 만약에 용산이 그런 생각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뭐 이 그 갈등도 봉합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범 김 씨, 이 대표의 보는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두렵다.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위증교사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김진성 씨한테 위증교사를 요구했던 녹취 파일이 있잖아요. 네. 그 파일에 보면 명확해요. 더군다나 거기에 그 진술 의견서까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진술 의견서라는 게 결국은 김진성 씨가 이렇게 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걸 교사라고 그러지 뭘 교사라고 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에서 자, 그 내가 나한테 유리한 거를 검찰이 빼고 저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녹음 파일 지금 검찰이 재판에서 틀고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위증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예. 저 그러면 거기서 빼본들 뭐 일부 물론 뭐 불필요한 부분은 뺐을지 모르지만 네. 빼본들 이렇게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교사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고 변명을 하지만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마저도 네. 이 부분은 네. 소명이 된다고 했던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예. 우리 북한 그리고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부장 뭐 이런 표현을 써서 했던 그 논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서해용사 유족회 측에서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서 네. 대학생 단체에서 이제 이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뭐 대학생 단체니까 뭐 이렇게 정열이 넘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네네. 뭐 일반적으로 보면 좀 약간 과하죠. 왜냐하면 북한을 뭐 편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건지 예. 아니면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라는 표현이 언격결에 나오기도 해요. 예. 말습관에 의해서. 저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우리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성한테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막 오해를 받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성을 어떤
어떤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라는 말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쓴 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제가 볼 예. 때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북한을 굳이 뭐 우리 편이다, 뭐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동질감의 어떤 표현 이걸로 저는 썼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의미로 쓴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적이다? 나온 거죠. 예, 왜냐면은 그 앞에도 계속 우리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는 것까지는 좀 일반적으로는 과하다. 그러나 학생들이니까 뭐 열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학생들로서 하는 행위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제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대표 네. 만났잖아요. 오늘 이제 두 사람이 김부겸 총리를 만난다는 거. 이해찬 대표가 이제 김부겸 이제 총리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는 어떤 의미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다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내용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해찬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는군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공천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친명 사천 논란 얘기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 만나고 또 이해찬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연쇄회동을 하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공천의 공정성이 조금 높아질 거라는 정치적 계산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공천을 두고 민주당 내 갈등도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이수진 의원 서울 서대문갑 출마 철회 하루 만에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겨냥을 하면서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공식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뭐 당에서 왜 잡았어요? 그럴 거면은. 저 말은 말도 안 되고요. 이수진 의원은 비례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지금 뭐 반윤이 중요하고 뭐 총선 승리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험지에 가서 헌신을 할 생각을 해야죠. 혜택 본 사람이면. 지금 뭐 그 아주 유리한 우리의 뭐 텃밭 같은 지역구에 뭐 거기에 공략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출마를 한다? 능력으로 승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줄서기로 해결을 보겠다. 이 모습으로 뿐이 안 비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이수진 의원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친명 원외. 지금 뭐 아주 강력하게 그 윤영찬 의원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친명 원외들의 요구. 이것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수진 의원이 저는 총대를 맸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3지대 소식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3지대 소식 이준석, 금태섭 신당 이 공수처 폐지를 공동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수처 신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 위원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 여론. 엊그제 이제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퇴임했잖아요. 3년 만에 퇴임을 했는데 구속해서 뭐 유죄 선고를 받은 게 뭐 단 한 건도 없어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비판받는 지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3년 동안 제대로 일을 하나도 못했는데 이걸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일반 여론이 저는 대단히 높을 거라고 보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금태섭 그 신당이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불출마 의사에도 이제 제3지대에서는 이 전 대표가 호남이나 인천 계양을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중요한 건 헌신이죠. 네네. 무엇이 더 헌신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가 나는 욕심이 아니라 이 권력 투쟁이 아니라 지분 다툼이 아니라 정말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헌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헌신과 비교해서 더 큰 헌신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새로운 결정을 할 때 그 새로운 결정이 정말 헌신이고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저는 그거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불출마를 선언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제3지대에서의 이 빅텐트, 뭐 빅하우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가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 혼자 하는 것이 제3지대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 수백억 원을 대포 통장을 동원해서 세탁한 뒤에 초호 생활해온 일당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들은 슈퍼카와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등을 사고 팔며 돈을 불리면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벽면에 걸린 그림에 딱지가 붙습니다. 미술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들로 추정됩니다. 이 집에서는 리히텐슈타인과 백남준 등 다른 거장들의 작품들도 발견됐습니다. 또 명품 가방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40대 남성은 검은 돈을 세탁한 국내 총책이었습니다. 일당들은 16개 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 6억 원씩을 매일 100개의 대포 통장에 받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어 회사 인수로 140억 원, 재개발 사업 투자 및 회수로 230억 원의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세탁한 돈은 현금 5만 원권 다발로 산더미처럼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40대 남성의 차고에는 40억 원이 넘는 슈퍼카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검찰은 40대 남성 등 9명이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모두 550억 원의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관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 수익금의 97%인 535억 원은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30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얼마 전 경찰은요, 김배 씨 딸기 농가에서 누군가 딸기를 훔쳐갔다는 소식 아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경찰이 한 달여 만에 범인을 붙잡았는데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이제 김해 딸 도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딸기 농가를 잘 아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 나왔는데 한 이웃이었어요. 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절도 현장을 보면 박고랑이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지 않은 걸 보면 이 딸기 농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이제 틀리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대 인근 주민이었고 무직이었습니다. 일단 김해 저 딸기 하우스가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다는 거를 이제 주민이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를 몰고 와서 프레쉬 하나만 들고 딸기를 한 번 와서 보통 10바구니 정도씩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수법을 썼는데요. 저걸 가지고 가서 이제 김해시 인근에 있는 주점 같은데 뭐 한 바구니당 한 5만 원 정도에 팔아넘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략 한 절반 가격입니다. 그렇게 꽤 많은 양을 한 390kg 정도를 절도를 했고요. 총 11차례 정도였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이 아니고 한 11차례 그러니까 저 딸기 하우스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네. 피해 딸기 하우스 잠금 장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CCTV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범인을 붙잡게 된 건가요? 바로 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기 비닐하우스에는 CCTV가 없었지만요. 뭐 연결된 도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로에는 CCTV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CCTV에 보이는 그 자동차 불빛 하나를 경찰이 꾸준히 추적을 한 겁니다. 끈질기게 CCTV를 추적을 해서 이 차량의 동선을 파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해의 한 주점 인근에서
통해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요즘 딸기 비싸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피해 농민 이거 보상은 어떻게 받게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50대 남성이 딸기를 훔쳐서 아까 주점에 팔았다 그랬죠. 바구니당 5만 원씩. 예. 그렇게 판 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배상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 주점들 특정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가격의 절반 정도의 가격, 절반 이하의 가격이라면 네. 이제 이게 훔친 물건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작물 취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경찰에서는 이 주점 전체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한 군데만 가서 판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주점들도 좀 특정을 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이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 승객들을 상대로 몸무게를 측정하기로 해서 시민들 사이에 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글쎄, 왜 몸무게를 재는 겁니까? 일단 몸무게를 재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거부감이 좀 심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몸무게 많이 나가면 요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항공안전법에 보면 승객 표준 중량이라고 해서요. 일단 항공 운영자는 최소 5년 주기 정도의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운항 중량을 확보를 해서 뭐 운항 중량을 예측하고 항공기 자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항공기 안전이나 그리고 항공기 이제 유류비 절감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동의한 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는데 거부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사람 몸무게만 확 재는 게 아니라 수화물하고 같이 재니까 완벽하게 몸무게만 파악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저희 순간적으로 한 2초 정도에 되는데 가명에 성별만 표시하니까 저 현장에 있는 직원이 백성문이 몸무게가 몇 킬로구나 이렇게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 몸무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항공기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객들의 몸무게를 재는 게 항공기 운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승객들의 몸무게를 재는 건데요. 예. 결국 안전 운항과 연료 비용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에는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더 많은 연료를 채우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 무게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관계자도요. 화물이나 승객 무게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연료량이 달라지니까 주기적으로 승객들의 표준 중량을 측정해서 자료를 확보한다면 이러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윗선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에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의혹인데요. 지금 김수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었고 또 앞서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장하성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김수현 전 실장을 포함해서 통계 조작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 이거는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일단은 지금 관련자 2명 정도 영장 청구한 게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통계 조작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 관련해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일단은 정확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마친 다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총선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어느 정도 고위급 인사들을 소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가 어느 정도는 속도가 붙고 있고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까지 한 80여일, 80일도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도 소환 조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총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겠습니다. 총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에서 되도록이면 총선 전에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수사가 길어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것이 이제 검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굉장히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도 지금 옷 속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벌써 한두 번 하고 그날도 토도 한두 번씩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래가지고 네, 보신 대로 이 북극 한파로 인한 이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영하 20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네. 아무래도 한냉 질환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에 위험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국소적인 노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피부가 어는 코끝이나 귀끝이나 발끝 이런 데가 잘 얼기 쉬운데 그런 동상 같은 것도 위험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느 손상까지는 아니지만 또 차가운 온도에 오래 노출되게 예. 되면 동상 같은 질환도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한랭 질환자가 237명 발생했고 그중에 7분 이제 사망하셨고요. 응급의료 기관에 잡히지 않는 동창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한 3,000명 정도 보고되는 걸로 이제 심평원 자료로 또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한 게 한데 너무 급격하게 이런 한파가 찾아오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추운 날이 이어지면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저체온증에 취약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위험한데요. 실제로 이제 48.8%가 한랭 질환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추워진 날씨에 이런 질환이 더 악화될 수가 있겠고 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도 폐렴 위험이 높아진다든지 또 아니면 길에 잘 얼게 되면 각종 낙상이나 각종 사고 위험도 또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추위에 직접 노출이 많은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주거 환경이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나 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신 치매 어르신도 주의가 필요하고 영유아 어린이도 각별히 보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그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운 날은 좀 추운 작업, 특히 이제 야외 작업을 좀 줄이신다든지 따뜻한 옷을 충분히 입으셔야 되는데 또 야외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또 손발이 물에 젖는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체온 손실을 더 빨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풍이나 방한이 되는 장비를 하시고 특히 손발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젖지 않도록 충분한 보온과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이나 신발을 착용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추위에 노출되더라도 이제 더 취약하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노동자분들은 조금 더 배려를 해드리고 중간중간 살펴드려야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 따뜻한 옷과 장구와 더불어서 중간중간 따뜻한 물을 드실 수 있게 하고 또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한파 속인데 최근에 노로바이러스까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노로바이러스는 뭐 여름이나 이럴 때 뭐 식중독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겨울에도 유행을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겨울철에는 일반적인 식중독균, 그러니까 음식에 쉽게 부패되지 않지만은 말씀하신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이 추운 겨울에서도 잘 생존하고 번식하고 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 양만으로도 쉽게 다른 사람을 많이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많은 전파가 일어나는데 주로 환자의 이제 배변으로부터 오염돼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경구로 섭취되면서 이제 빠르게 집단 감염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겨울철 감염이 네. 많은 이유, 또 성인과 영유아의 증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위장관염, 그러니까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또 바이러스 감염 증상, 뭐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사보다 위장관, 상부 위장관, 그러니까 토하고 잘 못 먹는 이런 증상이 조금 더 영유아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탈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먹고 처지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진료를 해서 경구 수액 제제를 먹이거나 아니면은 정맥으로 수액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이러스는 그 뜨거운 온도에 사멸이 되는데요. 우리가 85도에서 1분 이상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속까지 충분히 높은 온도가 되도록 끓여서 익혀 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화장실을 통해서 또 표면 접촉을 통해서 잘 전파가 될 수가 있어서 손 씻기와 더불어서 희석된 락스로 표면 소독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증상이 있는 분들, 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자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걸 주의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하실 때 조금 더 표면 소독이나 손 씻기를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노로바이러스 환자 중에 4-5분 중에 한 명은 또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생관리 준수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관리 준수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제 설을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노로바이러스 또 독감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면역력을 좀 높여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좀 추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와 있는 예방 접종을 잘 맞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도 잘 맞으셔야 되지만 또 설을 앞두고 뵈러 가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미리 해주셔야 되겠고 또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독감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임신부의 가족분들, 임신 예정이신 분들도 적극적인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노로바이러스 또 뭐 코로나나 독감 같은 경우에도 모두 밀접한 환경에서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손 씻기를 잘 해주시고 위생 습관을 잘 지켜주시고 아무래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이런 분들은 또 접촉을 좀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의 산간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인명 피해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여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흔들림에 놀란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다급하게 대피합니다. 한밤중 지진이 발생하자 주민 수십 명은 잠옷 차림으로 눈밭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새벽 2시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산간지대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위구르 자치구 북서부 아커수 지구 우수현입니다. 첫 지진이 강타한 이후 규모 5 이상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새벽 시간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인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 국가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여서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자흐스탄에서도 규모 6.7 지진이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 강진이 발생해 148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6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윈난성 지진 이후 최대 지진 피해 기록입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북극 한파가 기승이죠. 추울수록 웃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눈사람입니다. 추위 속 다양한 눈사람들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릉입니다. 마스코트인 뭉초 앞에 눈사람 뭉초가 등장해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대관령을 찾은 관광객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데요. 모두 힘을 합쳐 커다란 눈덩이를 굴립니다. 눈사람을 만드는 동안 추위는 모두 잊은 모습입니다. 네, 정말 추위가 길어지면 눈사람은 쉽게 녹지 않겠는데요. 외국에서도 눈이 오면 신나게 눈사람을 만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살인적 추위가 많이 찾아왔는데요. 국토의 3분의 2에 한파가 몰아친 미국에는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거나 긴 귀를 가진 눈사람도 보이고요. 고글을 낀 눈사람도 있습니다. 대형 눈사람이 등장해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의 눈사람이 등장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눈사람들처럼 추위 속에서도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8도, 대관령이 영하 20.2도 보이고 있습니다. 칼바람에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7도, 대전과 전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 내외 강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5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대 2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는 3에서 10cm의 마른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과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까지 계속되겠고요.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